어머님, 오늘까지 이 건물 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등기 서류와 인도 통지서를 시어머니 앞에 차분하게 내려놨습니다. 1월의 그 월요일 아침, 제 옆에는 법원 집행관과 보안업체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죠. 뭐야 이게? 내 집인데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을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 그 여자도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고요. 예전에 당신이 세금 아끼려고 제 명의로 산 건물 맞으시죠? 등기부에는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어떡하나요? 그래서 저도 합법적으로 팔았죠. 이제 새 건물주분이 오늘까지 비워달라고 하시네요. 이 미친! 네가 감히! 감히요? 15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세입자 민원 받으면서도 임대료 한 푼 못 만졌던 그 며느리가 이제 건물주 노릇 해본 겁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전 그 비 속에서 짐 보따리 하나 들고 쫓겨났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짐이 하나둘씩 현관 밖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자산관리 법인의 대표로 일하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이름뿐인 건물주였습니다. 아니, 건물주라는 말조차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이야기는 2024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42살이었고 결혼한 지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판교 인근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 1층은 카페, 2층과 3층은 원룸, 4층은 저희가 사는 주인 세대였죠. 등기부에는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원, 소유자 한지원.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통장은 전부 시어머니 박점래 씨가 관리하셨고 저는 그저 건물 관리인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1층 카페의 앞 계단을 쓸고 원룸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제가 수리기사를 불렀고 세입자가 이사 갈 때면 보증금 정산 연락도 제가 받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 7시 저는 1층 카페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4층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계단참에서 2층 원룸 세입자 한 분을 마주쳤는데 그분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님. 그 호칭이 제게는 늘 낯설었거든요. 저는 건물주가 아니라 그저, 뭐랄까요, 관리 아줌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4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점례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2층 세입자 계약갱신 연락 왔어. 오늘 중으로 처리해. 네, 어머님.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임대료 입금 내역을 보고 계셨겠죠. 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강태겸 씨는 아직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출근 시간은 늘 느슨했습니다. 어머님이 관리하는 건물 임대료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아침을 차리고 나서 저는 휴대폰으로 2층 세입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계약갱신 조건을 설명하고 보증금 인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일정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제 손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계약서 날이는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임대료도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점심 무렵 저는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카페 사장님인 배연경 씨가 재고 정리를 하다가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건물주님 오셨어요? 오늘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별 말씀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경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건물주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건 좋은데 임대료나 관리비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제가 보기엔 건물주님이 늘 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대료요? 저는 한 번도 임대료 통장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게 어머님 손을 거쳐갔습니다. 아, 그건 혹시 시어머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건물주님 명의인데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연경 씨의 말이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불편하냐고요? 사실 저는 불편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4층 거실에서 어머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태겸 씨는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님은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제가 한 번도 못 만져봤는데. 그래서, 아니, 그냥 좀 궁금해서요. 어머님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아, 네가 이 건물 산 거 아니잖아. 내가 15년 전에 내 돈으로 샀어. 내 이름은 그냥 빌려준 거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됐어. 네가 한 게 뭐 있니? 청소하고 연락받는 거. 그건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임대료는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일손이었던 걸까요? 네가 뭘 알아서 건물 관리를 해. 세입자 하나 잘못 받으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내가 다 챙기는 게 맞다고.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전부터 제가 꼼꼼하게 기록해온 관리 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입자 명단, 계약갱신 내역, 수리 기록, 민원 처리 내역, 모든 게 제 손으로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09년 3월, 결혼하고 한 달 뒤였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상가주택 관리 시작.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명의로 된 건물이니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하셨다. 열심히 해야지.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에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물이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습니다. 제 명의인데 왜 저는 한 푼도 만지지 못한 걸까요? 저는 노트를 덮고 창고 구석에 쌓인 오래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어머님이 건물을 살 때 작성했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상자가 궁금해졌습니다. 1층 카페 사장님의 질문, 어머님의 차가운 대답,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건물인데도 한 푼 못 만지는 이 이상한 상황. 모든 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장 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등기 서류, 세금 관련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한 장의 수기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의 필체였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등기, 다주택자 종부세 회피, 임대소득은 내 통장으로. 저는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금 회피.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은 세금을 아끼려고 제 이름을 이용한 걸까요? 저는 상자를 다시 덮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걸 알아버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오르면서 저는 문득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청소하고, 연락받고, 관리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그저 일손으로만 존재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그 메모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세금 회피, 며느리 명의,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물. 하지만 제 것이 아닌 건물.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의심이, 이 작은 발견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요. 2024년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저는 남편 태겸 씨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태겸 씨는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고,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간 상태였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온 예약 확인 문자였습니다. 김은수님, 7월 15일 오전 10시 초음파 검사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은수.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태겸 씨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메시지 목록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은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 내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만나자는 약속, 그리고 임신 축하 메시지. 오빠, 우리 아기 건강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남자아이 같다고 하셨어요. 고생했어. 우리 아들 꼭 건강하게 낳자.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 그들은 아들을 가졌다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저와 태겸 씨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 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은 늘 시댁에서 제 약점이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태겸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제가 이 집에서 보낸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례 어머님이 거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한 배가 도드라진 젊고 화사한 여자였습니다. 지원아, 이리 와봐. 저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은수 씨야. 우리 태겸이 사귀는 사람이고. 네, 놀랐지? 나도 처음엔 놀랐어. 근데 이 친구, 우리 집 대를 이어줄 아들을 베고 있어. 7개월 됐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은 태연하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원아, 너도 알잖아. 네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김은수라는 여자는 저를 보며 미안한 듯 하지만 어딘가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언니. 그 여자는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린 여자가 제 남편의 아이를 베고 제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지원아, 현실을 봐. 너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아들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그저 이 건물 관리나 하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산 거지. 어머님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수 씨는 달라. 전고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태겸이를 진짜로 사랑하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겸 씨가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희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곧 담담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왔어. 은수가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태겸 씨는 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심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지원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원 씨. 그는 저를 이름에 씨를 붙여 불렀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를 마치 남처럼 대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방에서 태겸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침대 끝에 앉아 있고 태겸 씨는 책상 의자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는 구도였습니다. 조용히 이혼해줘요. 뭐라고요?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고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사이에 이제 남은 게 없다는 거.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은수는 나한테 아들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요?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당신은 이 집에 뭘 기여한 게 있어요? 건물 관리. 그건 어머니 재산이고, 당신 이름은 그냥 빌려준 거잖아요. 저는 15년 동안 뭘 했어요? 아이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솔직히 당신이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이 집에서 보낸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요. 잘못한 건 서로 다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각자 길 가는 거예요. 제 잘못이 뭔데요? 태겸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은 것부터 잘못이죠. 결혼이 뭐예요? 대를 잇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 의무를 못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해봐요. 조용히 나가줄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할 건지. 근데 법적으로 가면 당신한테도 좋을 게 없을 거예요. 건물명의 문제도 있고.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거실에서 점례 어머님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은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모녀처럼 다정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결정했어? 아직은 무슨, 빨리 결정해. 은수 씨 배도 불러오는데 애 낳기 전에 정리해야지. 어머님, 저는 15년이 뭐 그리 대단해. 시도 못 받는 밭은 갈아엎어야 하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지. 시도 못 받는 밭.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밭이었습니다. 그것도 쓸모없는 밭이었던 거죠. 은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이게 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고 아기도 생겼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저도 여자예요. 언니 마음 이해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오빠는 저를 선택했어요. 점례 어머님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현실을 봐야지. 지원아, 너 나가면 짐은 챙겨갈 수 있어. 근데 이 건물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건물은 제 명의인데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 이름은 그냥 세금 때문에 빌려준 거야. 나중에 다시 내 명의로 돌릴 거니까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 무슨 문제? 가족끼리 명예 빌려주는 건 흔한 일이야. 너도 동의했잖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든 알았든 도장 찍은 건 너야.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나가. 그게 서로한테 좋아. 저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15년 전 작성된 명의신탁 확인서를 찾았습니다. 점례 어머님의 필체로 또박또박 긁힌 문서였습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며느리 한지원 명의로 등기함. 저는 그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 2024년 늦여름, 점례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저를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님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지원아, 이거 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자 한지원이 자발적으로 박점례에게 건물을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죠. 도장 찍어. 이게 무슨. 원래 내 건물이잖아. 이제 다시 내 명의로 돌리는 거야. 당연한 거지.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양도가일 안에는 무상양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명의로 있던 30억 상당의 건물을 아무런 데가 없이 그냥 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도장 안 찍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뭐, 이 건물은 법적으로 제 명의예요. 제가 도장 찍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계집이 진짜 네가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점례 어머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내가 너한테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밥 먹여주고 재워준 대가로 15년 동안 청소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를 빌려줬고요. 빌려준 게 아니라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으로 한 거야. 그게 바로 불법 명의신탁입니다,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이 흔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 뭘 안다고. 15년 전 서류 다 봤어요. 어머님이 직접 쓰신 메모도요. 다주택자 종부세 회피라고 적으신 것 말이에요. 이것이. 어머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명의신탁으로 적발되면 과징금이 건물가액의 30%라고 하더군요. 계산해보니까 9억 정도 되던데요. 네가 감히. 그날 밤 태겸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즉시 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겸아,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건물 명의 안 넘긴다고 버티고 있어.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저 계집인 명의신탁이 어쩌고 과징금이 어쩌고 하면서 나를 협박해. 명의신탁. 태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거 진짜예요. 지원이 명의로 한 게 명의신탁이었어요? 그게 세금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당시에 내가 이미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거든. 하나 더 사면 종부세가. 하필 왜 지원이 이름으로 한 거예요? 며느리 명의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세무사가 그랬어. 저는 벽에 기대어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태겸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문제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원이한테서 도장을 받아내야 한다고. 지원이가 버티면 우리가 위험해져요. 명의신탁은 양쪽 다 처벌받거든요. 뭐, 그럼 지원이도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니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져요. 지원이는 명의수탁자니까 처벌이 약하고 엄마는 명의신탁자니까 무거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를 이용한 게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된 거죠. 다음 날 태겸 씨가 안방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물었더니 그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어디 있어요? 왜요? 명예 이전할 때 필요하니까요. 제가 직접 주지 않으면 못 찾으실 거예요. 지금 장난해요? 장난이 아니라 제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태겸 씨는 서랍을 닫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명의신탁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법무사한테 확인했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그래도 어머님보다는 처벌이 약하다고 하던데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고요, 제가 가만히 당했던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관리 일지를 다 기록해뒀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했다는 증거가 다 있어요. 태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임대료를 전부 가져가고 저는 노동력만 제공한 것도 다 기록했어요. 이게 법정에 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방어예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를 다시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15년간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의신탁 확인서, 임대료 정산표, 세입자 계약서, 수리 영수증,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관리 일지까지. 모든 게 제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저도 함께 무너지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밤이 되어 4층으로 올라왔을 때
거실에는 점례의 어머님과 은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제 얼굴을 보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지원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들었어요. 명예 문제로 복잡해졌다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저랑 오빠가 결혼하고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명의가 언니 이름으로 계속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살 생각이었어요? 당연하죠. 어머님도 그러시고 우리 아기도 이 집에서 키울 거고요. 그럼 제가 왜 순순히 나가줘야 하는데요? 점례 어머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원아, 네가 버티면 다 같이 힘들어져. 명의신탁 문제로 나도 곤란해지지만 너도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15년 동안 관리해온 건물을 그냥 빈손으로 나가요? 네가 관리한 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그걸 가지고 뭘 요구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할 일이었다면 왜 제 명의로 하셨어요? 그냥 어머님 명의로 하시고 저한테 관리만 시키시면 됐잖아요. 그건 세금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어머님은 세금을 피하려고 저를 이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의 도리를 말씀하시는 건 모순이죠.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네가 이러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곧 쫓겨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된 상태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서류 상자를 먼저 챙겼습니다. 15년간의 증거물들, 그리고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제 것은 모두 제가 지켰습니다. 옷까지는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서류였으니까요. 새벽 2시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머님은 어떻게 나올까요? 태겸 씨는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제 손에 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그들이 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물, 15년간의 기록, 불법 명의신탁의 증거, 모든 게 제 손에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15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저녁 점례 어머님은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2명의 직원이 4층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내 짐 싸는 거야. 오늘 당장 나가. 하지만 저는 아직은 무슨 아직. 네가 명예 안 넘긴다고 버티니까 나도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 이삿짐 직원들은 제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챙길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팔을 붙잡고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가만히 있어.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건 너야. 내 건물을 안 넘기겠다고 버티는 게 더 너무한 거지. 거실에서는 은수가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집이 조용해지겠네요. 그러게, 이 집에 평화가 오는 거지.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화. 그들이 말하는 평화란 저를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이삿짐 직원들이 박스 3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15년치 삶이 고작 박스 3개에 담긴 것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권의 책, 그리고 낡은 가방. 이게 다예요? 점례 어머님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방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됐어. 현관 밖에 내려놔. 직원들은 박스들을 현관 밖 복도에 내려놨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밖에 비가 오는데 그게 내가 알바야? 네가 알아서 해. 저는 신발을 신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스들이 이미 비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박스 위에 덮었습니다. 지원 씨. 뒤에서 태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버티면 건물명의 문제로 너도 다쳐. 명의신탁은 양쪽 다 처벌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 도장 찍고 조용히 나가면 우리도 널 괴롭히지 않을게. 저는 비에 젖은 박스를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태겸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벌을 받든 말든 저는 제 명의를 지킬 거예요. 미쳤어. 법적으로 싸우면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야. 그래도 어머님이 내실 과징금보다는 적겠네요. 태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요. 저는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건물 앞 골목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기사님은 비에 젖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근처 모텔로 가주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4층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마 거실에서 어머님과 은수가 차를 마시며 제가 사라진 것을 기뻐하고 있겠죠.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비에 흠뻑 젖은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열쇠를 받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낡은 옷장. 15년간 살았던 4층 안방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샤워부스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 제가 그 집에서 보낸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점례 어머님의 눈치를 볼 필요도, 태겸 씨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박스를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책들 사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챙긴 것들을 꺼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가져온 서류 상자였습니다. 15년간의 관리 일지, 명의신탁 확인서, 임대료 정산표, 세입자 계약서,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 확인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꼼꼼히 싸두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관리 일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2024년 9월까지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입자 민원 처리, 보일러 수리, 화장실 청소, 계약 갱신.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마지막 줄을 채웠습니다.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비 오는 밤, 건물에서 쫓겨남, 하지만 증거는 모두 챙김. 이제 시작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전미라, 변호사가 된 친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라야, 나 지원이야. 도움이 필요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점례 어머님도, 태겸 씨도, 은수도. 그들은 모두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제 손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결정으로 누운 침대였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모텔 침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피곤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눌린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2024년 늦가을, 저는 전미라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깔끔한 빌딩이었습니다. 15층에 위치한 로펌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연 미라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 도와주려고 할까? 2년 만에 연락한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는 미라뿐이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지원아, 정말 오랜만이다. 미라야. 미라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음을 거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문자 받고 깜짝 놀랐어.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이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가방에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줄래? 미라는 상자를 받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서류를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일지, 명의신탁 확인서, 임대료 정산표. 5분쯤 지났을까요? 미라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이거 심각한데? 응, 나도 알아. 15년 동안 이런 일을 당했어. 시댁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내연녀의 임신, 시어머니의 협박, 그리고 비 오는 밤 쫓겨난 이야기까지. 미라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원아, 이건 명백한 불법 명의신탁이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 이 서류면 충분해. 시어머니가 직접 쓴 메모, 관리일지, 임대료 정산표, 모든 게 증거야. 미라는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잘 들어.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로 하는 거야. 순서? 응. 먼저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해. 지금 건물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지, 담보나 가압류 같은 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세무 문제를 점검해야 해. 시어머니가 임대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종부세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럼 시어머니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불법 명의신탁에 임대소득 누락까지 걸리면 과징금이 엄청나거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미라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저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15년 동안 하녀처럼 부렸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빈손으로 쫓아냈고, 그건, 맞아. 감정에 흔들리지 마. 이건 법적 싸움이야. 네가 이기려면 냉정해져야 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저를 데리고 세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임병구라는 중년 남성 세무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전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임 세무사님,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제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임 세무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세금 회피 명의신탁이네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일단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건물 가액의 30%예요. 30억짜리 건물이면 9억 정도 되겠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9억이라니. 그리고 임대소득을 시어머니 이름으로 신고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건물 명의자는 한지원 씨인데 소득은 박점래 씨가 신고한 거니까 이건 소득세법 위반이에요. 그럼 제 시어머니가 네, 상당히 큰 금액의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겁니다.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도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물론 명의수탁자도 처벌 대상이긴 해요. 하지만 입증 책임은 신탁자한테 있어요. 그리고 한지원 씨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해왔고 이용당했다는 증거도 있으니까 정상 참작이 가능해요.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일방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 세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건물 명의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명의신탁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의신탁 문제를 제기하면 시어머니 측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겁니다. 과징금이 무서우니까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아, 건물을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봐. 처분? 팔라는 말이야? 응. 내 명의니까 법적으로 네가 팔 수 있어. 물론 명의신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매수인한테 모든 걸 고지하고 정당한 가격에 판다면 문제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을 파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럼 시어머니는 손해를 보게 되겠지. 하지만 그게 바로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복수. 복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이용하고 착취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팔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명의니까. 물론 명의신탁 문제로 시어머니가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협상으로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어. 미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해져. 네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자료 없이 쫓겨나는 일은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의 사무실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너 진짜 할 거야? 응. 할래. 쉽지 않을 거야. 시댁에서 엄청나게 반발할 거고 법적 싸움도 길어질 수 있어. 괜찮아. 이미 돌아갈 곳도 없는 걸. 미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15년 동안 많이 참았구나. 응. 많이 참았어. 이제 안 참아도 돼. 네가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건물 명의도 내 거고 증거도 네가 다 가지고 있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라야, 나 무서워. 뭐가? 내가 이기면 그 사람들이 정말 무너지잖아.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미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저 사람들이 널 가족으로 대했어? 아니잖아. 너한테는 한유였고 이름만 빌려주는 도구였어. 그래, 가족이라면 서로 아끼고 보호해줘야 해. 근데 저 사람들은 널 이용하고 버렸어. 그럼 이제 내 차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미라는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건물 처분 가능성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판교 인근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고 잠재적 매수인 명단도 작성했습니다. 저는 모텔에서 지내며 미라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류를 보완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원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 진짜? 응. 판교 인근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찾던 투자자래. 이름은 오창식. 내 시어머니를 아는 사람이기도 해. 어머니를 안다고? 응. 과거에 시어머니한테 모욕당한 적이 있대.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 건물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점례 어머님은 평소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던 걸까요? 그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지원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비됐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준비됐어. 그날 밤 저는 모텔 침대에 누워 관리 일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변호사와 세무사 상담 완료. 건물 매수 희망자 출연. 이제 반격을 시작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와 함께 작성한 통지서를 모든 세입자에게 발송했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임대료, 민 모든 민원은 등기명의자인 한지원에게 직접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명시했습니다. 이틀 뒤 1층 카페 사장 배현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주님, 통지서 받았어요. 네, 연경 씨, 앞으로 제가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달 임대료도 건물주님 계좌로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예전 어르신이랑 사이가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연경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저 어르신이 좀 까다로우셨거든요. 건물주님이 직접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세입자들도 점례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씁쓸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점례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원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님,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세입자들한테 무슨 통지서를 보낸 거야? 임대료를 내 계좌로 넣으라고? 네, 건물 명의가 제 이름이니까요. 이 미친. 당장 취소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세입자에게 통지했고 다들 이해하셨어요. 지원아,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명의신탁 문제 터지면 너도 피해 못 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죠. 그럼 그 말씀부터 세무서에서 해보시죠. 불법 명의신탁에 임대소득 누락까지 걸리면 과징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저는 15년 동안 이 건물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도요. 이 배은망덕은 어머님이죠. 5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이제 와서 빈손으로 쫓아내셨잖아요. 어머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태겸 씨가 제가 머물고 있는 모텔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미라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혼자 만나지 말고 만나더라도 녹음해. 저는 모텔 로비에서 태겸 씨를 만났습니다.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두고요. 지원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할 말이 뭔데요? 이러지 마요. 세입자들한테 통지서 보내고 임대료까지 가로채고. 이게 정상이에요? 가로채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 그 건물이 우리 어머니 거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법적으로는 제 명의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불법으로 제 명의를 이용하신 거고요. 태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정말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에요. 괜찮아요. 제 변호사가 수임료는 나중에 받겠대요. 제가 이기면 건물 매각 대금에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태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건물을 팔겠다고? 네, 제 명의니까 팔 수 있죠. 미쳤어.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데? 그건 어머님이 생각하실 문제죠. 불법 명의신탁을 하신 분이니까. 태겸 씨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원 씨,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러지 마요. 당신도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 변호사 말로는 저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대요. 15년 동안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임대료는 한 푼도 못 만졌으니까요. 당신 진짜. 그리고 위임장 위조건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 이름으로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셨죠? 태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제 변호사가 조회해봤어요. 당신이 몇 달 전에 제 명의로 담보대출 상담을 받으셨더라고요. 제 인감도장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위조하신 거죠? 그건 사문서 위조예요.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태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휴대폰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라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일주일 뒤 오창식 씨와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라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는 5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한지원 씨, 처음 뵙겠습니다. 오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식 씨는 건물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등기부, 세입자, 계약서, 관리 내역, 모든 걸 확인한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물건이네요. 입지도 좋고 세입자들도 안정적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모든 사실을 고지할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하고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하지만 오 대표님께서 먼저 계약금을 치으시면 건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창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금 5억 먼저 드리죠. 그 대신 세입자들과 계약은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요. 물론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오창식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지원 씨, 혹시 박점래 씨랑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예전에 그분한테 모욕당한 적이 있어서요. 네. 몇 년 전에 이 근처 땅을 사려고 박점래 씨한테 연락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만하게 굴면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팔 땅 없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점례 어머님답게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건물을 매입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박점례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네요. 오창식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계약금 5억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원아, 이제 시작이야. 응. 이혼 판결도 곧 나올 거야. 그리고 건물 소유권 확정 판결도. 미라야, 나 무서워. 뭐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싶어. 미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너 15년 동안 뭘 했어? 청소하고, 관리하고, 세입자들 민원받고. 근데 돈은 한 푼도 못 만졌잖아. 그래.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야. 내 명의로 된 건물을 네가 파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 판결을 기다리며 모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이혼도, 건물 문제도,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한지원과 피고 강태겸은 이혼한다.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태겸 씨의 외도가 명백했으니까요.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난 거였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제 건물 명예 확정 판결만 남았어. 언제쯤 나올까? 다음 달쯤. 그 전에 시어머니 측에서 합의 제안이 올 수도 있어. 합의? 응. 명의신탁 문제로 소송 가면 시어머니 측이 더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정리하자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안 할 거야. 왜? 끝까지 가보고 싶어. 제대로 된 결말을 보고 싶어. 미라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나는 끝까지 도와줄게. 2025년 초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은수였습니다. 언니. 저예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 있어서요.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판교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은수는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임신한 배는 더 불러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그녀가 재생한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점례 어머님과 태겸 씨의 대화였습니다. 태겸아, 지원이 건물 팔려고 한다며? 네, 엄마. 계약금도 이미 받았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명의신탁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세금 아끼려고 내 마누라 이름으로 해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계집이 감히 내 건물을 팔다니. 엄마, 법적으로는 지원이 건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은수는 어떻게 해? 아기도 곧 나올 텐데. 은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수로. 차라리 은수를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저를 정리하자고 했어요.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기도 오빠 아기고. 근데 지금 와서 저를 버리려고 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은수는 제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저와 똑같은 처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여자.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니가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니가 이기면 저도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랑 오빠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요. 은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오빠가 몇 달 전에 언니 명의로 담보대출 받으려고 이임장을 위조한 증거예요.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뒀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오빠가 저를 버리려고 하니까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태겸 씨가 제 도장을 위조하는 과정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은수 씨, 당신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은 그쪽이 먼저 했어요. 저를 이용하고 버리려고 했잖아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잘 쓰게요. 언니,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제가 아기 낳고 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저 혼자 키우기엔 너무 막막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여자를 도와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은수의 눈에 담긴 절박함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점례의 어머님과 태겸 씨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미라에게 녹음 파일과 위조 증거를 넘겼습니다.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지원아, 이거 대박이야.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명의신탁은 민사 문제지만 이임장 위조는 형사 문제야. 태겸 씨가 감옥 갈 수도 있어. 감옥까지? 사문서 위조죄는 징역형이 가능해.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시어머니가 명의신탁을 자백한 증거가 돼. 미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측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 형사고소까지 들어가면 태겸 씨도 시어머니도 모두 처벌받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무슨 복수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지원아, 그 사람들도 결국 가족이었잖아.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라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원아, 가족이라면 서로를 아껴줘야 해. 근데 저 사람들은 널 아낀 적이 있어. 너한테 가족은 그저 이용당하는 관계였어. 그래도가 아니야. 너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화장실 청소하고 세입자 관리하고. 근데 돈은 한 푼도 못 만지고 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아,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불법적으로 내 명의를 이용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지. 정의. 응.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네가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며칠 뒤 미라는 위임장 위조건으로 태겸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점례 어머님에게는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겸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고 그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외도의 범죄 의혹까지 겹치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점례 어머님은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5년간의 관리 일지, 명의신탁 확인서, 임대료 정산표, 그리고 은수가 넘긴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점례 어머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어느 날 점례 어머님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지원 씨, 우리 의뢰인께서 합의를 제안하십니다. 건물 매각 대금의 30%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는 터무니없어요. 지원 씨가 15년 동안 관리한 대가를 생각하면 최소 50% 이상은 받아야죠. 50%는 너무 많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시죠. 명의신탁, 과징금 9억에 임대소득 누락가산세까지 합치면 박점례 씨는 파산하실 겁니다. 상대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서
정당하게 제 몫을 찾기로 한 거죠. 그날 밤 저는 모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5년 1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창식 씨의 관리인 법원 집행관 그리고 보안업체 직원들과 함께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원아, 준비됐어? 응. 됐어. 우리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점례의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어머님. 지원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점례 어머님은 거실에서 은수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둘 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아. 너 왜 왔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 매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건물을 비워주셔야 해요. 뭐라고? 점례 어머님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와 인도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어머님 허락은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제 명이니까요. 이 건물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이름은 그냥 빌려준 거라고. 그 말씀을 법정에서 하세요. 명의신탁 자백이 되니까요. 점례 어머님은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나는 안 나가. 절대 안 나간다고. 그때 집행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점례 씨, 이 건물은 이미 매매가 완료됐고 새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 이게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한지원 씨의 명의였고 적법하게 매각했습니다. 점례 어머님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아,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어머님도 저를 이렇게까지 대할 줄은 몰랐어요. 15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이름만 빌려주고 돈은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빈손으로 쫓아내셨고요. 그건 네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그게 15년 동안 저를 착취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점례 어머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나가요. 어차피 이긴 건 언니예요. 은수야, 너까지. 저도 이제 지쳤어요. 언니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점례 어머님은 은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더 이상 점례 어머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점례 어머님의 옷까지, 가구 몇 개, 그리고 낡은 박스들. 15년간 쌓인 삶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경찰 불러. 내 집에서 내 물건을 함부로 옮기다니. 집행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집행입니다. 경찰을 부르셔도 저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점례 어머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처음으로 점례 어머님이 사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님, 15년 전에 그 말씀하셨어야죠. 지원아, 저는 15년 동안 어머님을 섬겼어요. 청소하고, 관리하고, 세입자 민원 받고. 근데 어머님은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으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도 오늘까지 나가야 해요. 이 건물은 이제 당신 거 아니니까. 지원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제발, 할 얘기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태겸 씨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태겸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그들의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밤, 제 짐이 그렇게 쌓여 있던 것처럼요. 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응, 괜찮아. 후회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안에 있고 그들이 밖으로 나가는 차례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점례 어머님, 태겸 씨, 그리고 은수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15년간 억눌렸던 감정이 비로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창식 씨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한지원 씨,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 잔금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은 총 30억이었습니다. 명의신탁, 과징금과 세금을 제하고 나면 제게 약 18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8억.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라와 함께 부동산 자산관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한지원 자산관리라는 이름으로요. 제가 15년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다른 사람들의 건물을 관리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고객은 의외로 배연경 씨였습니다. 1층 카페 사장님이었죠. 건물주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시네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연경 씨. 저도 곧 건물 하나 살 예정인데 관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CEO 한지원. 제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명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준 이름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제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점례 어머님은 월세방에서 살고 계실 거고, 태겸 씨는 새 직장을 찾고 있겠죠. 은수는 아기를 낳고 혼자 키우고 있을 거고요. 그들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한지원 자산관리 사업계획서.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판교 인근을 지나쳤습니다. 그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 것이 아닌 건물. 하지만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집은 아니었다고요. 진짜 제 집은 제가 직접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삶이라고요. 아파트에 도착해 열쇠를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제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